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산업 영역입니다. 에코프로, LX 등 대기업이 진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LX 그리고 장금상선, 쿠팡 등 세 개사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에 신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됐다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이니까 뭐 자산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본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본, 자기들이 들고 있는 돈이죠. 실제 돈 플러스 부채. 돈을 뭐 땡겨온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선 시간에 봤던 뭐 IPO를 통해서 뭐 주식을 팔고 지분을 내어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 자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아니면 차입금을 땡겨왔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부채가 될 텐데, 어쨌건 이런 걸 합쳐서 10조 원 규모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조 단위라는 게 상상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뭘로 지정하냐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호 출자는요, 자기들 그 기업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룹이라고 말하는 거.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 기업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출자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순환 출자 형식을 갖든 뭘 하든 간에 자기들 기업들이 뭐 이제 내부 거래도 하고 서로 이제 지분도 보유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굉장히 막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그룹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룹 안에는요, 개별 주식회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요 안에 있는 A기업이 옆에 있는 그 계열사 B기업에다 투자를 해주면서 A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B한테는 이득이고, 그럼 A기업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혹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그룹이 잘 되는 것은 그 그룹의 뭐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아니 우리는 A기업의 주식만 갖고 있는데 왜 A기업이 굳이 손해보는 일을 감내하면서까지 B기업에 투자를 해주냐. 그러면 A기업의 주가는 떨어질 거 아니냐. 기업 가치가 더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주자본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주식회사 하나가 독자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보면은 이게 좀 이제 취약한 지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상호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에코프로 등이 새로 지정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등이 새로 지정됐고, 기존 상호 출자 제한 집단으로 분류되던 이제 교보생명보험과 두나무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하향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 되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10조 원 이상까지 올라가면 그때는요, 공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의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중요 정보들을 다 오픈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업들은요, 결합재무제표 같은 걸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재무제표를 발표할 때 한 그 독자적인 회사 하나의 재무제표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결합해서 이 기업군 집단을 그룹 차원에서 결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걸 공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얘네들끼리 뭘 하고 있나,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나, 내부 거래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고,
그걸 보는 것을 넘어서 10조 원 이상 기업이 되면 상호 출자가 제한돼 버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기존의 교보생명보험과 두나무는 10조 원 이상 대상이었다가 좀 떨어진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요. 공정위는 5월 1일자로 82개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2개 기업 집단이 5조 원 이상,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2022년보다 6개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X,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고려 HC, 글로벌 세아, DN, 한솔, 삼표, BGF 등 8개사가 새로 지정됐다. 부럽네요. 자, 그리고 현대 해상화재보험하고 일진 등 2개사는 이제 이 5조 원에 미치지 못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 제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 자산 총액이 또 10조도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48개 집단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48개 그룹이 있고 이 안에 소속회사는 무려 2169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는 1년 전보다 1개가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이제 소속회사 6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1개가 늘었는데 소속회사 61개가 늘었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소속회사들은 또 여기서 많이 또 이렇게 좀 증식이 됐나 봅니다. LX, 장금상선, 쿠팡이 새로 여기에 지정됐다 다시 나와 있고요. 교보생명보험과 두나무는 여기에서는 빠졌다. 이렇게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공시기업 집단 수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으로 편입된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에코프로가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봤더니 2차 전지 업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물 운송업이 고려 HC, 제조 건설 분야의 글로벌 세아, 자동차 부품 회사인 DN은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 급증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대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또 깊게 들여다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거요. 아까 이제 대략 말씀드렸지만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10조 원 기준을 말씀드렸었고 여기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직전 사업 연도에 결합 재무제표를 보고 매년 4월 1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 출자 및 채무 보증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장 계열사랄지라도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시를 상장사들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아시죠? 공시 의무를 어기면은요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의 의무는 이 상장사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요게 이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 기업 집단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기업은 이 비상장 계열사라 손치더라도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상호 출자 제한이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같은 기업 집단 소속의 A 계열사가 B 계열사에 출자하고 B 계열사가 A 계열사에 출자하는 형태를 제한하는 것이다. 서로 출자를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보유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특정한 오너 일가의 지분이 적어도 이제 이 기업 집단 전체를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뭐 삼성 같은 데도 그런 거를 옛날부터 형성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 형성한 거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 그것이 더 심화되지는 않게끔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국내 기업 집단 중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으로서 공시 의무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공부할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잘 들여다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기사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번에도 공정위가 또 이제 나왔습니다. 반값이라더니 다 품절 이렇게 해서 공정위가 이제 눈속임 상수를 막는다. 아, 저런 거 본 것 같아. 그죠? 뭐 세일한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상품은 다 품절됐다 그러고 나머지 상품으로 막 유인하는 거. 그죠? 그래서 쓸데없이 클릭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클릭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또 낚여갖고 그 안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건데 온라인몰에서 소비자 모르게 서비스를 자동 갱신, 결제시키거나 회원 탈퇴, 해지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 일명 다크 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소비자 모르게 서비스를 자동갱신하거나 결제시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뭐 이거 거의 뭐 반값 이하로 뭐 해드리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고, 아니면 이번 달에 무료로 해드리니까 이용해 보시고 한 달 뒤에 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거 보통 사람들이 해놓고 막 까먹어요. 까먹게 되면은 그게 한 달 이용 몇 번 해보다가 이거 별로네 나는, 그랬다가 해제해야지 처음에 생각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까먹게 되면은 그러면 자동 결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동 결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회원 탈퇴하거나 해지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다크 패턴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눈속임 상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났다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크 패턴 행위라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4가지 상술 유형으로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는 19가지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을 했대요. 그래서 편취형 상술, 오도형 상술, 그리고 방해형 상술과 압박형 상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보면 순차 공개 가격 정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품 첫 화면에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요,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을 추가해서 최종 가격을 최초 가격보다 비싸게 청구하는 거. 저 진짜 짜증나는 일이죠. 우리가 온라인 거래할 때요, 이거 진짜 신경질 납니다. 처음에 이제 딱 찾아갖고 여기가 다른 데보다 가격이 싸네 그랬는데, 막상 거기 들어가서 결제까지 가보면은 가격이 늘어나 있어요. 그죠? 이거 부주의하게 했다가는요, 거기서 바가지 온팡 씁니다. 이 진짜 이런 부도덕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도 왜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거야? 라고 좀 짜증이 났었는데, 이제서야 이런 순차 공개 가격 정책 같은 걸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숨은 갱신 그랬는데,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 이게 이제 숨은 갱신이라고 한 거예요. 갱신하는 것들, 뭐 우리가 구독 경제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매달 이거를 뭐 이제 결제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무료로 이제 접근했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료로 전환되는데, 그거를요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결제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았다. 이거는 진짜 나쁜 상술이죠. 이렇게 결제하는 행위들도 못하게 한다는 거고요. 속임수 질문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하거나 매우 주의 깊게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좀 방해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먹는 수법을 쓰거나, 특정 옵션 사전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해가지고 소비자는 나한테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옵션인데 그거를 이제 덩달아 구매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옵션에 대해서 사전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못하게 막겠다는 거고, 거짓 추천입니다.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불합리한 소비의 한 가지 패턴이긴 한데,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 불합리한 소비의 패턴 중에 뭐가 있냐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의존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의존 소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존 소비라고 하는데, 이 의존 소비라고 하는 것은요, 의존 소비는 무언가에 의존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죠? 무언가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언가에 의존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남의 어떤 판단이나 타인의 선택에 의존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의존은 타인의 기준, 타인의 선택,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남의 이용 후기 같은 거를 보고 거기에 이제 구매 욕구를 느낀다든가, 뭐 아니면은 자신한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쫓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 구매 의사를 접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거짓 추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이제 거기에
자신들이 조작을 하는 거죠. 소비자들의 의견이 다른 소비자한테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짓으로 거기를 조작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걸 거짓 추천이라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취소, 탈퇴, 방해 그랬습니다. 구매, 계약 체결, 회원 가입 등 절차보다 취소,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해서 소비자를 방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런 경우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 앱 같은 것도 이게 뭔가 궁금해서 막 써보려면 가입을 하라고 돼 있어서 막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이 별로네, 나한테 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막 이제 탈퇴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탈퇴는 어디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 매우 복잡하게 숨겨놨다. 구석탱이에다가 그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눈에 딱 띄지 않게 이렇게 놓는 것도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사회환경 쪽으로 좀 건너가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에서도 많이 봤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요,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있긴 있었지만은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거기에서 개별 사업주는 이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의 소재가 법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주 입장에서 법인 뒤에 숨을 수가 있잖아요. 법인 뒤에 숨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등한시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로자들도 그래요. 일을 할 때 안전 규정 다 지키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우리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전거 같은 거 탈 때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만 헬멧 꼭 챙겨 쓰십니까? 자전거 탈 때요? 머리를 다칠까 봐, 그죠?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헬멧을 쓰라고 하지만 헬멧 써요, 안 써요? 저 안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할 때 손에 익은 일이니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안전에 대해 가지고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다 갖추고 그러려면요, 그 불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냥 방치하는 거죠. 뭐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알아서 하겠지 정도로 방치해 놓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안전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행위를 했을 때 기업의 생산성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기대고 있었던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도 이제 이것이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돈 벌러 나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죽어서 온다면 이게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도 너무 어렵고, 그죠? 조금만 우리가 주의하면 되는 건데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 조금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서.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좀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너무 이제 남용하게 되면 결국엔 누가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냐. 사업주 입장에서 자기들은 굉장히 또 신경 쓴다고 썼지만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구속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무서워서 어떻게 사업하겠냐, 이런 볼멘 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 아무래도 그죠, 안전이 더 우선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태까지요 처벌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최초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 원청에 이제 하청 업체 말고 원청 하청을 내려준 회사죠.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선례가 남은 겁니다. 검찰은요, 안전보건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 업체의 이제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씨는 대표이사였고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B씨인데 1.5톤 무게에 깔려서 결국에는 사망한 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하청업체 직원이라선 치더라도 원청이 이거를 이제 내려준 거기 때문에 원청 업체의 대표이사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엄청난 질적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 앞에 달려가는 선진국들을 쫓아가려고 했고 빠른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막중한 어떤 그 의무감 같은 것 속에서 안전은 정말 뒷전이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희생되고 했지만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냐. 이런 이제 판단이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질적인 변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떠올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기사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 외교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가죠. 에듀윌 합격 패스.